70줄의 할머니 한설이 요양원으로 내쫓길 직전 병원에 쓰러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의료의 거성, 성광의료재단의 강진혁 회장. 의사들이 모두 손을 놨을 때 낡은 앞치마를 입은 설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멈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준비된 기적 같은 술기로 죽음의 문턱에서 회장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실 밖에서 자신이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을 지켜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회장이 바닥에 내려앉은 설이를 향해 무릎을 꿇었거든요. 10년을 찾아다닌 자신의 스승을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식모라며 부려먹던 며느리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설이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과 며느리가 저지른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행운과 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메스를 놨다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할 수 없게 만든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손자 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70을 넘긴 제 몸은 이미 낡아서 여러 곳이 아팠어요. 손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 건 따로 있었죠. 매일 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 말입니다. 준영이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의 엄마, 제 며느리 유혜린의 고함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목소리. 준영이,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할머니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는 제가 이 집의 나쁜 것들이었어요. 양반댁 나온 의사 아들을 낡은 시골 여자가 만났으니까요. 유혜리는 자신이 의사 집안 출신이라는 걸 수시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 수준이 떨어진 시어머니로 낙인 찍혔어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요. 어머니, 이 반찬은 맛이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만든 거야? 생선전이 기름진 맛이 나죠? 제가 여름에 생선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알겠다고 자꾸 설명하지 마. 말이 많으니까 거슬려.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될 건 아니겠지만 제발 좀 조용히 해. 유혜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혐오감은 정말 짙었습니다. 마치 저는 제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월급을 받는 가정부인 것 같았어요. 아니,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와 침대만이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 아들 준호와 유혜린이 결혼했을 때만 해도 유혜린은 정중했습니다. 제게 존댓말을 사용했고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심지어 제가 의과대학 교수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는 저를 극도로 존경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진로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유혜린의 눈은 반짝였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눈빛을 신뢰했어요. 제 며느리가 의료 분야에서 성공하길 원했거든요. 아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살기를 원했고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심장 수술의 권위자였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는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거든요. 78명의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켰고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의료센터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동료들은 저를 황금의 왼손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 왼손이 하는 일은 항상 기적 같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도 제가 메스를 잡으면 생명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유에리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길 원했어요.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대학병원장 선배들이랑 잘 지내시나요? 언젠가 유에린이 물었어요. 네, 몇십 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명단을 이야기했을 때 유에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 선배들을 자신의 진로에 활용했어요. 마치 저는 단순한 접근 경로일 뿐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 준호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준호는 정말 뛰어난 의사였어요. 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인지 그는 어려운 케이스도 잘 다뤘어요. 제 동료들은 자주 말했어요. 한 교수, 당신의 아들은 당신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지만 준호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유혜린이었어요. 아들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의 모든 말에 귀 기울였고 아내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약점이었어요. 유혜린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활용했어요. 준호, 너 어머니는 이제 뭐 하실 거야? 유혜린이 물었어요. 그건 준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아, 어머니는? 글쎄요. 아마 대학에 남아있으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 어머니가 이미 충분히 했지 않나?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 시간을 써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은 포석이었어요. 유혜리는 교묘하게 제가 제 일에서 물러나길 원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녀의 생활 범위 밖으로 나가길 원했어요. 어머니가 대학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직한 교육만 줄 수 없어. 유명한 의사의 할머니라는 타이틀이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어. 유혜리는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반년 뒤 준호는 준영이를 얻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제 손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준호의 피를 받은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준영이가 1살이 되던 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쓰러졌어요. 심장 문제였어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제 과거 동료가 말했어요. 조기에 발견됐으니 수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수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수술을 막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은 반대했어요. 한 교수, 환자가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제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 손이라면 충분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제 아들의 심장이 정지했어요. 혈관 재연결 부분에서 출혈이 생겼던 거예요.
혈압 급락, 심박수 0점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저는 제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요. 다시 심장 마사지, 아드레날린 주입. 저는 명령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어요. 한 교수, 이제. 제 동료는 수술을 중단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더 해. 계속해. 제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옛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입니다. 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더 해. 아들아, 제발. 제가 비명을 질렀을 때 저의 손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직업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의료진을 앞에 두고 비명을 질렀거든요.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준호의 장례식에서 저는 유혜린의 진정한 모습을 봤어요. 아,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 준영이 유학비도 필요한데. 장례식장의 한 구석에서 유혜린은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극도로 존경했던 그 여자는 실은 아들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알았어요.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존재했던 건 오직 탐욕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영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용해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5년이요. 5년 동안 저는 제 며느리의 집에서 살았어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를 돌봤어요. 그리고 밤마다 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으며 울었어요. 유혜리는 점점 더 드러내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아마 처음에 공손함은 제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지위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매운데 맛을 모르시나 봐? 어머니, 집안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세요? 어머니, 손자 앞에서 한숨을 쉬지 마요. 아이가 할머니 때문에 답답해하잖아. 매일매일이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을 견뎌내야 했어요. 유혜린이 대학병원 홍보실장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나가실 일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명령이었어요. 더 이상 제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 집의 소유물이어야 했어요. 유혜린의 소유물이어야 했어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어느 날 준영이가 학교 가방을 들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나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 그 아이는 7살이었어요. 할머니가 밖에 나갔던 때가 있어? 준영이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항상 집에만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의사였단다. 의사? 할머니가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 그래, 할머니가 심장 수술을 했지. 준영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유혜린이 들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할머니와의 비밀이야. 알겠지?
네, 할머니. 그 아이가 제게 갖는 신뢰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5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혜린이 제게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어머니, 준영이가 이제 커가니까 할머니보다는 아빠 쪽으로 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준영이를 잠깐 할머니 손에서 빼내려고 해요. 영어 교육도 해야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고 할머니는 그런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제가 준영이와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유혜린이 계속했어요. 제가 이제 재벌가의 아들과 혼담이 들어왔거든요. 어머니가 있으면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인생은 그 말과 함께 끝났어요. 혼담. 그건 준호의 시신이 채 식지 않은 지 5년 만이었어요. 유혜리는 이미 다른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요양원. 그곳은 죽음의 대기실일 뿐이었어요. 저는 70이 넘었어요. 제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가면 준영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건 확실했죠. 그날 밤 저는 손목 보호대 안의 메스를 손에 쥐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그것을요. 준호야, 미안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구나. 저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발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제 기도에 하늘이 응답했어요. 그건 다음 날 아침 일찍 걸려온 병원의 전화였어요. 유혜린이가 근무하는 병원의 강진혁 회장이 심정지로 실려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 그곳에는 제 과거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유혜리는 그날 아침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준영이를 데리고 병원을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가는 게 이상하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할머니, 왜 병원에 와? 준영이가 물었어요. 아이는 아직 자신의 엄마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병원의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어요. 강진혁 회장은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물이었거든요. 모든 의사가 그의 수술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곧 병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저 환자 누가 수술합니까? 의료진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도준 과장입니다. 박도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남자를 알았거든요. 실력 없이 인맥만으로 과장이 된 의사 말이에요. 제 아들 준호가 과거 메신저로 그놈을 욕했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 박도준 진짜 깡패야. 수술하다가 혈관도 잘못 만지고 원판도 틀리는데 자기가 했대. 이 친구 언젠가 환자 죽일 것 같아. 준호의 그 예감이 정확했어요. 박도준은 강진혁 회장의 수술을 맡았고 이미 실수를 범하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유혜린을 찾기 위해서요. 아니, 정확히는 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 뒤 저는 유혜린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강진혁 회장의 병실 앞에서 자신의 직책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수술은 우리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맡았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혜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마 이 수술이 성공하면 병원에서의 그녀의 위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간 응급실 복도에 의료진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심정지, 다시 심정지입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강진혁 회장의 심장이 다시 멈춘 것이었어요. 유혜린의 얼굴에 피가 싹 빠졌어요. 뭐야? 왜 심정지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손목 보호대를 풀었어요. 5년 동안 감춰왔던 그 메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모두에게 보였어요. 이 손은 세계 최연소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손이었어요. 이 손은 수천 번의 절개를 마법처럼 이뤄낸 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손은 지금 한 번만 더 필요했어요. 저는 수술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누가 여기를? 박도준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메스를 쥐고 있었거든요.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옛날처럼요. 수천 번 수술실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로요. 의료진들은 제게 길을 비켜줬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서 나는 빛이 그들을 압도했거든요. 그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과 대면했던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여기 봐. 혈관이 이미 파열됐어. 너 때문이야. 제가 박도준을 가리켰어요. 그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물러나. 내가 할게. 제가 강진혁 회장의 가슴을 열었어요. 5년 만에 제 손이 메스를 잡았어요. 그 감각이 돌아왔어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경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려온 것처럼요. 뉴런, 10초마다 보고해. 저는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심박수 회복 중입니다. 50, 60. 모니터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강진혁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10분. 정확히 10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제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수십 년 연습해온 것처럼요. 봉합. 제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의료진에게 건넸어요. 저는 수술실을 빠져나왔어요. 제 손에는 여전히 선혈이 묻어 있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마신 핏줄이었어요. 복도에는 유혜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유혜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제가 단순한 식모가 아니라는 걸요. 준영이를 찾아. 저는 말했어요. 준영이를 찾으라고. 저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넌 내 아들을 죽였어. 넌 내 손자를 빼앗으려 했어. 넌 내 인생을 파괴했어. 제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격분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유혜리는 말을 더듬었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엔 시어머니를 경멸하던 그 표정이 사라졌어요. 대신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준영이를 찾아다녔어요. 그 아이는 응급실 대기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요. 할머니, 준영이는 제 손에 피를 봤어요. 할머니 손에 피가? 응.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고쳤단다. 나쁜 사람? 그래. 좋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던 사람을. 준영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이 병원 싫어. 나가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데리고 나갈게.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때야 느꼈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몇 시간 뒤 강진혁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료진들은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손놀림은 설의 교수다. 그 이름,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가장 거대한 거성의 이름, 황금의 왼손이라 불렸던 전설의 외과의 한설이. 그 여자는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병원의 식모로 있었어요. 응급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커졌어요. 의료진들이 쟤를 찾아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준영이와 함께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 교수님, 제 과거 동료들이 외쳤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당신입니까? 네. 제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의료진들은 제 주변을 둘러쌌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저를 존경으로 바라봤어요. 강진혁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그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저는 병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준영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진혁 회장의 눈이 떨어졌어요. 그는 저를 봤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교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나요? 네. 왜 이런 모습으로?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잃은 것도, 유혜린에게 당한 모욕도, 그리고 준영이를 지키려던 것도요. 강진혁은 들었어요. 말없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 그렇군요. 네,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당신의 손이 나를 살렸어요. 강진혁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이 은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20년을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강진혁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황금의 왼손. 나는 당신이 있는 곳을 가면 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누군가의 구원이 되었다는 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진혁이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의료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료센터? 네, 어린이 심장질환센터입니다. 당신의 아드님 이름으로요. 강진혁의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이 미처 마치지 못한 일들을 이제 제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리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야 유해린에 대한 조치가 시작됐어요. 강진혁은 즉시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유해린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드러났어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챈 것, 남편의 유산을 횡령한 것,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진정한 정체를 숨긴 것, 모든 것이요. 유해린은 법정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판사는 엄격했어요. 피고인은 노인학대, 재산횡령, 사기 혐의로 유죄입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 후 유해린은 감옥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복수의 끝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강진혁은 제게 아파트를 제공했어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말이에요. 제가 마련했습니다. 당신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준영이는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었어요. 유해린이 없는 환경에서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있어? 준영이가 물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자신이 다시 버려질까 봐요. 응, 할머니가 손자를 절대 놔주지 않을게.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저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쳐 지키기로 했어요. 준호 어린이 심장센터는 1년 뒤 개원했어요. 개원식에는 수백 명의 의사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도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병원 개원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전설의 귀환이었거든요. 한설의 교수 10년 만에 메스를 다시 잡으시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그렇게 씌어졌어요. 저는 개원식에서 메스를 들었어요. 그것도 직접 제작한 새로운 메스였어요. 이 센터는 돈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 준호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첫 수술은 5살 난 한 아이였어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을 가진 아이였어요. 엄마,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어요? 아이의 부모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외국 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네,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 아들을 수술할 때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저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메스를 잡았거든요. 그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아이의 엄마는 회복실에서 제게 안겨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저는 그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이 아이는 살았어. 너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겠지? 제 아들의 영혼은 제 메스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어요. 준영이는 수술실 밖의 유리창에서 저를 봤어요.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할 거야. 준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저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그리고 10년이요. 10년 동안 저는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준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내 입시 면접에 당신이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저는 준영이의 의대 입시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맨 위의 대학에 입학했어요. 축하 파티에서 강진혁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당신의 유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준영이라는 형태로요. 그렇길 바랍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진혁이 말했어요. 무엇이죠? 제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당신이 아시겠지만요. 강진혁의 얼굴은 이미 죽음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심근경색을 앓았던 그 환자는 결국 또 다른 질환으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이어나갈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진혁은 웃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진혁은 결국 제자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의사들도 환자들도 그리고 그가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도요. 저는 그의 관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내게 2번 살아날 기회를 줬어. 한 번은 육체적으로, 한 번은 영혼적으로. 강진혁은 제 추도사에서 언급됐어요. 강진혁 회장은 의료계의 거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20년은 당신 모두의 살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저는 더욱 일에 몰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진혁의 유지도 받아야 했거든요. 준호 어린이 심장센터는 지금 전국 최대의 소아 심장센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메스를 잡고 있었어요. 75살이 된 저는 여전히 주당 4건의 수술을 했어요. 교수님,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해야지. 저는 대답했어요. 준영이는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손을 따라 심장외과를 택했어요. 할머니, 나 졸업하고 당신한테 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저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너는 내 유산이야. 그리고 동시에 너는 너의 아버지 준호의 유산이야. 이 2가지를 기억해.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할게, 할머니.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80살이에요. 어제도 병원에 갔어요. 더 이상 수술을 많이 하진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케이스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합니다. 할머니, 혹시 이 케이스 봐줄 수 있을까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그는 이제 제 동료이자 제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심장외과 전문의였어요. 봐봐. 저는 CT 스캔을 살펴봤어요. 신생아의 복잡한 심장 기형이었어요. 이건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정말 불안해서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저는 준영이의 옆에서 수술을 지도했어요. 그리고 그 신생아는 살았어요. 아이의 부모가 제게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준영이가 이 아이를 살렸어.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렇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유혜리는 1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여자는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사회로 나온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알았거든요. 노인학대자, 재산 횡령자, 사기꾼으로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건 요양원에서였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제가 머물렀을 요양원과 같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방문했어요. 의료 자선 활동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유혜리는 저를 봤을 때 비명을 질렀어요. 뭐? 제가 왜 여기에? 몰라도 괜찮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다른 노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몇 명의 의료진을 배치했어요. 이분들을 좋은 의사들이 돌봐드려. 내가 비용은 부담할 테니까. 의료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 환자도 포함입니까? 저분? 그래, 포함이야. 모두가 같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유혜린을 한 번 더 봤어요. 하지만 동정이나 증오는 없었어요. 있는 건 단지 무관심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유혜린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계속됐어요. 어제 강진혁의 추도식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이 10주년이었거든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를 추모했어요. 그리고 그 추도식에서 저는 준영이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한준영입니다. 제 손자이자 이제 당신들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강진혁 회장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함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준영이와 함께 강진혁의 무덤을 방문했어요. 할머니 친구분이셨어? 준영이가 물었어요. 그래, 친구였어. 그리고 은인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추억이야. 저는 강진혁의 묘비를 쓸어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준영이도 손을 합쳤어요. 그렇게 세월이 계속 흘렀어요. 지금 제 나이는 85살이에요. 제 손은 이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합니다. 최근에 제가 수술한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나 잘 컸지? 그 아이는 웃었어요. 응, 정말 잘 컸어. 아빠, 엄마는? 엄마, 아빠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에게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래, 그게 제일 좋은 보상이야. 저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준영이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난해 한 해만 해도 준영이는 50건의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할머니,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준영이가 농담했어요. 넌 이미 따라잡았어. 아니, 넘어섰어. 그게 아니라. 뭐가? 할머니의 마음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준영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건 경험하는 거야. 너는 지금 배우고 있고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준영이는
자신의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할머니,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준호로 지어. 당신의 아버지, 제 아들처럼. 준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이름은 다시 세대를 거쳐갔어요. 지금 저는 87살이에요. 제 손은 이제 거의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봐. 이 혈관을 만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생명을 다루는 손이니까. 제 제자들은 제 손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다른 제자들에게 일을 가르칠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메스 하나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가는 생명 구원이었어요. 손자 준호의 이름도, 제 손도, 제 마음도 모두가 이어질 거예요. 낡은 앞치마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엔 제 메스도 함께 있어요. 한설의 교수의 유산.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제 진정한 유산은 박물관에 있지 않아요. 제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준영이의 손에 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준영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건 이미 망가진 거야. 특별함이 없이 계속하는 거, 그게 의사야. 그게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야. 준영이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지금 준영이의 의료센터는 제 센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 이름 대신 준영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한준영 어린이 심장센터. 그것이 제 원했던 일이었어요. 제 영예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번영을요. 어제 제 마지막 제자가 의사 면허를 받았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제자는 인사했어요. 아니야, 내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 하지만 이 마음은 가져가. 생명을 다루는 마음이야. 저는 그 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준영이에게 건넸어요. 이제부터는 준영이가 너의 스승이야. 그리고 준영이도 곧 다음 스승을 찾을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제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메스를 잡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70살의 요양원 직전에서 구한 제 인생은 이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릴 거예요. 준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준영이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이에요. 사이다 복수국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낡은 앞치마 대신 하얀 가운을 입은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뒤에는 준영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의사들이 있거든요. 제 손은 이제 곧 메스를 놓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생명을 지킬 거예요. 이것이 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70살의 할머니에서 88살의 할머니가 되기까지 저는 배웠어요.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라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이야기는 준영이를 통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